네, 시장진단역입니다. 윤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일 이사님이십니까? 네. 우리가 시황이나 시장진단역을 자주 안 들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야 뭐 좋은 얘기, 섹터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시황, 시장 얘기한다는 거는 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간밤에 있었던 이제 우리 새벽에 봤었던 FOMC 회의 결과부터 좀 보면요. 뭐 부담스럽긴 했는데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낼 요인인가? 우리 시장 오늘 많이 밀렸는데요. 뭐 네. 어떤 거를 시장은 좀 우려한 걸까요, 이사님? 네, 우리 시장은 뭐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더 밀렸다라고 봐야 되지만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그 조정의 본질은 결국 금리죠. 이 높은 금리가 올라가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찍고 금방 내려올 거야. 그래서 올해 연초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연준은 항복한다. 언제? 9월에. 9월부터 금리 내리기 시작해서 올해 2번 내린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견으로 올라왔었고요. 근데 연준은 계속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정점을 찍어준 게 여전히 이제 한 번밖에 회의가 남지 않아 2번 남았죠. 11월, 네. 12월 2번 남았는데 네. 한 번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점도표에 찍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래 4번 정도 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내년의 점도표가 2번 내리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그러면 이 높은 5% 이상의 금리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 그러면 과연 좀 약한 고리에 있는 그런 가게라든지 기업은 버틸 수 있나? 그리고 이 성장주를 기반으로 올라왔는데 성장주와 금리는 역수니까 네. 그러면 이 성장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에 들어왔었던 금융투자의 2조 원이 넘는 그 매수분. 이게 결국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다 청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 좀 더 부담이 되면서 일단 코스닥처럼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고 있는 쪽도 붕괴되고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선물과 결부되어서 일단 대형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전체 낙폭을 키우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에서 이제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짚어주셨는데요. 또 경제 전망은 상향한 점도 또 궁금해지는 점인 것 같아요. 기존의 1%에서 2.1%로 이번에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연착륙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경제의 그 성장률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되는 거죠. 경제가 그렇게 강하니까 금리를 굳이 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또 하나, 그러면 더 이제 긴축 정책을 이어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좀 그래도 둔화되어야 금리를 내리고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경제 지표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이 바라는 그런 완화 신호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온 것이 오히려 배드뉴스가 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긴축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야 연준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경제가 좀 탄력이 둔화되면서 다시 정책의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착륙이라기보다는 네. 시장은 경착륙이 아닌 좀 더 경제가 꺾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오히려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성장률을 높인 것은 뭐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외환시장도 불안감을 반영했죠. 오늘 환율이 13원이나 올랐네요. 원달러가 네. 1,340원까지 올랐는데요. 네. 예. 안 그래도 레벨이 지금 원화 환율 레벨이 높은데 외환시장 움직임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1,350원이 이제 중요한 변곡점인데요. 만약에 변곡점을 뚫고 올라가면 상단이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작년도에 뭔가 불안했을 때 1,440원 뭐 이렇게까지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뭐 거기까지 열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근에 1,340원이 명확한 고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돌파하면 외환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위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포지션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350원은 일단 가장 중요한 트리거로 보실 레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화는 어쨌든
엔화와 위안화 연동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될 BOJ에서 과연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가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만약에 엔화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엔화도 위를 더 열고 위안화도 위를 더 연다면 원화도 묶여서 같이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105, 106에서 막혀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안화와 엔화가 위쪽을 열면 원화도 같이 위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들도 현물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라인에 있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이 변곡점에서 이것 뚫고 올라갑니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은 변곡점이니까 그 변곡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그 변곡을 열어서 위로 뚫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환율은 또 당분간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현물 매수 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뭐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라든지 주변 여건들은 네. 과거 대비해서 조금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전 기본적인 우리 시장의 가정이 하반기에는 박스권 정도라고 봤는데 만약에 박스 하단을 이탈하는 정도의 충격이 나타날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스 하단은 한 2,400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2,400이요? 네, 아직은 네. 충분히 이제 밑으로 네. 여유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뭐 전체적인 뭐 추세 이탈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 정도까지 열리는 상황이라면 추격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변곡점들은 환율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환율과 연동해서 같이 눈여겨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유가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100달러는 절대 안 갈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 이상을 갈 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골드만삭스가 뭐 200달러, 150달러 외칠 때마다 단기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골드만삭스가 뭐 120달러 얘기한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유가를 끌어올리는 본질이 뭐냐? 이게 좀 수요가 견인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공급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공급에서 계속 아랫단을 막아놓으니까 그동안 선물 시장, 그 원유 시장은 그 선물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미리 만들어 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물은 이미 100달러를 넘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정도는 한번 시대해 볼 것 같은데 네. 추세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는 결국 수요가 견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견인할 요인이 없다라고 봐서 저는 뭐 100달러를 찍을 가능성은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더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레벨이 이어지면 지금의 이 헤드라인 물가를 끌어올렸던 유가가 한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근원 물가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헤드라인 물가로 연결됐던 것이 서비스 물가나 이런 쪽으로는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한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다 근원 물가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준이 보고 있는 것은 PCE 물가와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하면 금리를 낮춰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부담되는 것이지 현재 구간에서 뭐 골드만삭스 얘기처럼 120달러 뭐 그 이상을 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직은 조금 섣부른 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을 하나 열어둬야 될 그 경우의 수는 만약에 겨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한파가 찾아온다면 아마도 선물 시장에서 그러한 가격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면 초과예요, 그죠? 부담스러운 그러니까요. 얘기만 많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그러네요. 다음 질문도 또 안 좋은 얘기라서 네. 네, 한숨 일단 나오는데 네, 오늘 좋은 얘기가 일단 없습니다, 이사님. 시장에 좀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중국이 수출을 중단했던 갈륨과 게르마늄, 반도체하고 태양광 원료라고 하던데 수출이 0을 기록했대요. 진짜 안 팔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급망 차질 우려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이 뭐 단기간에 감소할 거냐, 그다음에 뭐 중국이 그러면 문 닫고 어느 나라와도 거래하지 않을 거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시그널 정도라고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건 악재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만큼 뭔가 중국이
우리도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요소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라관륨이나 그런 제품들은 대체품을 또 찾을 수도 있고 기존 제품에서 또 캐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수급이 너무 타이트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격들을 뭐 모두 끌어올릴 만한 그런 뭐 초거대 악재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늘어나고 실제로 실물 무역 교역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게 이제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특정 제품에서 수출량 제로 이런 것들은 잡히고 있지만 그럼 미국과 중국의 지금 교역량이 뭐 눈에 떨어지게 감소하고 있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지금 떨어졌지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중국의 교역량은 지금 뭐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이슈이지 지금 당장 시장을 더 짓누를 만한 이슈라고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소수도 그렇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좀 시장이 놀랐지만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우려라든지 미국 그 상무부 장관 한국 온다는데 그 얘기 아직 없네요. 그죠? 수출 규제 이런 거가 좀 우려고. 아까 유가 얘기할 때도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의 그 확실한 증가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중국의 그 최근 나타난 경기 회복 지표 몇 개 안 됩니다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생산, 소비 이런 쪽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네. 지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은 아직 물음표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표를 봤을 때는. 네. 그렇다면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뜨겁게 하지도 않고 너무 차갑게 하지도 않는 정도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경기를 막 일으키고 그다음에 예전처럼 돈을 많이 투입한다면 그 돈은 중국 내에서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로 다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 특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 기회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도 경기가 급전직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시 너무 뜨거워져서 막 그 흥분하는 그런 경도를 만들어 놓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다시 막 경기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돈 쓰기 시작하고 부동산 사재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일당 독재 체제의 어느 정도의 그 효율성을 가지고 경기를 너무 뜨겁게 만들지도 않고 차갑게 만들지도 않을 정도의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양 언론, 국내 언론에서 중국 망한다, 뭐 백개월 망한다 그렇게 떠들었지만 실제로 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경기가 굉장히 차가워질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일부 살아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시진핑 정부의 경제팀이 경제를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하는 형태가 아마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나라는 데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폭풍이 몰아치면 어떡하지? 그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고 해서 기우라는 거예요. 기우. 우리가 기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우는 아닙니다만 뭐 걱정거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 좀 좋은 얘기는 없을까요? 수출 데이터는 9월 20일까지 잠정 수출 나온 거 보니까 9.8% 증가했는데 수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 월간으로 좋게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사인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수출 데이를 포함해서 좀 또 죽으란 법은 없거든요. 시장도 그죠. 좀 좋게 볼 만한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많이 빠지면 결국 가격적 매력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수출도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3분기부터 뭔가 터닝 포인트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믿고 있었던 핵심은 반도체가 바닥 짚고 돌 거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먼저 돌았던 거고요. 근데 실적이 안 따라오니까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4분기에 보여줄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가 진짜 바닥 짚고 레벨을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물량도 올라가. QP가 못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3분기는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3분기가 완전한 바닥이고 4분기에 일단 반도체는 감산을 멈출 정도의 수요와
강력한 어떤 윗방향이 보인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단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살아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매도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수 관점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반도체가 업턴을 한다면은 그러면 저는 뭐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볼 필요도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량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환율도 꺾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무역 지표도 개선시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 상반기에 거의 뭐 60조 가까이 세수 부족 나왔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세 감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반도체 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도 일정 부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시장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반전 포인트는 반도체가 4분기에 진짜 올라오느냐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가격 메리트를 갖게 되면 다시 시장에서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종목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핫한 종목들, 뭐 2차 전지, 뭐 또 반도체 후공정 일부 종목, 로봇 이런 것만 쳐다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최근에 알게 모르게 뭐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주들이 다 포함되죠.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차트 한번 돌려보십시오. 깜짝 놀라게 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다.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부진했는데 어느새 52주 신고가, 60일 신고가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것은 기관들이 소위 빈집, 그러니까 3분기까지 전혀 사지 않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는 몇몇 종목군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실적이 업턴하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자금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은 꽤 많이 팔고 오히려 그동안 팔았던 종목군들을 다시 채우는 수급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견조하게 버틴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전략적인 접근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반도체가 턴하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종목별로 턴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수급적으로 잡아낼 거냐라는 부분,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9월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남은 9월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저는 전략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종목 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 뭐 테마도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다. 아니, 종목을 늘리고 싶어 늘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다 보니까 종목 수가 많아진 거지. 네, 어쨌든 그래도 제가 보는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종목 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뭐 로봇도 사고 뭐 2차 전지도 사고 이렇게 너무 벌려 놓으셨다면 로봇 중에서도 정말 장기 보유 가능한 한 종목 정도로 압축하고 2차 전지도 종목을 벌리시지 말고 진짜 내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한 종목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수의 등락과 상관없이 일단은 연휴 이후로 매수의 시기를 좀 더 미뤄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 지금 뭐 금융주나 통신주나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석유화학주라든지 일부 정유주를 포함해서 기관이 빈집을 공략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꽤 있으니 그런 종목군들도 신규 매수 시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전략적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다시 보자.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일단 우리 시장도 가만 살펴보시면 추석 이전에는 뭔가 불안불안한 모습이었다가 우리가 연휴가 지난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잘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난 월물보다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물이 한 28만, 29만 계약 정도가 통상적으로 넘어오는 그 롤오버 이전의 계약수였는데 지금 25만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예수금이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강하게 예. 포지션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신 이후에 주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답답한 흐름이지만 그런 가운데 답을 찾아봤습니다. 김정효 이사님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퇴근해 보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